한국이 개입할 시 3차 세계대전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잠자코 있어야 해요. 한국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국 참모총장이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비밀리에 협조 요청을 보낸 가운데 미국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문가가 띄운 화면을 보고 장내는 순간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뜬 건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 인근 비밀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여 앉은 분석관들의 얼굴이 모두 그 빛에 물들었죠. 저는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국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이라면 미국의 대규모 공습 모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처음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으니까요. 현 체계로는 72시간 방어 불가. 저는 그 문구를 2번 읽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12명 가운데 절반은 화면 앞에서 굳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망은 최신 드론 공격 패턴 앞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고 중국 측의 직접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던 채널은 이미 사흘 전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말없는 결론을 향해 천천히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드론 요격 성공률 수치가 예상 범위를 한참 밑돌고 있었습니다. 수치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가 나온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로 돌아가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장성 하나가 서류를 뒤집어 내려놓았습니다. 50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사람 중에서 데이터 앞에서 가장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을 이기려면 미국 무기를 연구할 게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죠. 누군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성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사우디 방공기지에서 한국 기술진이 남긴 운용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묶음을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만 삼켰지만요. 한국, 그 단어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반세기 동안 중동의 하늘을 책임졌고 S-400도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두 축 사이에서 세력 균형이 만들어졌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이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발상은 제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테이블 저편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첫 장을 펼쳐 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치와 도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사우디 방공기지에서 실제 드론 공격 훈련이 진행된 날짜와 결과,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서 작성한 운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접 확인한 적 없는 자료를 함부로 신뢰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우리 체계에 적용할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는 건 우리가 분석해온 세계 방산 지형 어디에도 진지한 변수로 올라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비웃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장성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훈련에 투입된 드론의 종류와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격 성공률과 반응 시간이었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다시 멈췄습니다. 반응 시간 수치가 적힌 란 옆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지 기상 조건 반영, 운용 인원 현장 교육 완료. 저는 주석을 2번 읽었습니다. 운용 인원 현장 교육, 패트리엇 체계를 도입한 나라가 현지 인원 교육까지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 자료에 적힌 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장성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마지막 보고 내용이 정리되고 회의실 인원이 하나씩 일어서는 동안 장성은 자료를 챙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그의 발소리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나란히 걸으며 짧게 말했죠. 최고지도부에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극비리에 한국 방산 체계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라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장성이 먼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저는 혼자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기지 외곽 순찰차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까지 퍼질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망이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포착이 지구 반대편 어느 연구실의 분석관 한 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도요. 펜타곤 비공개 회의실은 제가 25년 동안 드나든 공간 중에서 가장 말이 적은 곳입니다. 장성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읽고, 질문이 있으면 묻고, 판단이 서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12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한국 방산에 관한 판단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 없이는 전투기조차 완성하지 못하는 조립국입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KF-21 핵심 기술 이전 반대 보고서에 마지막 서명을 남긴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시스템, AESA 레이더, 이전 불가 판정을 내린 항목들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이상한 감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종류의 판단을 내려왔고 그 판단들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린 건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서였습니다. 비서가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학원생 마이어스가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을 여는데 마이어스가 노트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방금 올라온 계약 자료입니다. 저는 외투를 벗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계약 상대국을 확인하고 금액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데 마이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전쟁 특수야. 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산 거지. 마이어스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체계 32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32억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적혀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중동 방공시장은 반세기 동안 패트리엇 아니면 S-400이었습니다. 그 두 체계를 중심으로 동맹 구조가 만들어졌고 어느 쪽을 사느냐가 곧 어느 편이냐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야. 유럽이 흔들리니까 사우디도 불안한 거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자료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스가 다음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계약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 수조원 규모. 저는 항목들을 훑어 내려가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현지 생산 라이선스 포함.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현지 생산. 독일이 레오파르트를 팔면서 현지 생산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에이브럼스를 팔면서 기술을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이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견적도 받은 거 맞지? 마이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브럼스도요. 둘 다 제안서를 냈는데 한국을 골랐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납기와 현지 생산, 전쟁 특수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구조적 변화라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계약이 패턴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하고 반복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마이어스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계약이 나오면 바로 가져오고. 마이어스가 자료를 챙겨 나갔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은 뒤 저는 창밖을 한참 봤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늦은 오후 햇살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32억 달러, 천궁.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라면 저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패트리엇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다른 체계가 끼어든다는 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동맹 구조 전체가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는 이미 서명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봤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서명한 기술 이전 반대 보고서가 그 아래 어딘가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고 제가 직접 판단을 내린 바로 그 보고서. 그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제 경력을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위에 마이어스가 두고 간 출력물을 올려놓고 형광펜을 집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이선스 포함이라는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카타르에서 무언가가 감청됐다는 정보 보고가 일주일 전에 올라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결은 없습니다. 우연히 겹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챕터도 이어서 쓸까요? 며칠 뒤 마이어스가 연구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고 화면을 돌려 세웠습니다. 저는 읽고 있던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정지된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 경납고 문이 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이어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전투기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양상기였습니다. 마이어스가 말했습니다. KF-21입니다. 실전 배치용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항목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시스템, 전부 이전 불가 판정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펜타곤 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서명한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항목들이었죠. 저는 마이어스를 봤습니다. 항전 장비 출처 확인했어. 마이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산 개발 완료 항목 목록이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저는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세 항목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항목 옆에 개발 완료 연도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불가 판정에 서명한 시점과 비교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2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엔진은요? 마이어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산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건 핵심 의존도가 유지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항전 장비는 만들었다고 해도 추진 체계 없이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화면 속 전투기는 멀쩡히 활주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이 이 전투기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어스에게 물었습니다. 양산 대수. 마이어스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120대 전력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제기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전투기가 나오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0년 전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엔진도 레이더도 없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반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안 주면 못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전투기는 그 판단과 무관하게 경납고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전투기가 경납고 문턱을 절반쯤 넘은 지점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동체 측면에 부착된 장비 패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전 불가 판정을 내렸던 전자전 장비가 장착되는 위치였습니다. 마이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참여를 축소한 나라였죠. 그 나라가 이제 수출 고객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개발에서 손을 뺐다가 완성품을 사러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에 줄을 그어야 할 것 같았는데 어디에 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돌발 변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엔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조적 문제는 남아있고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는 한 이건 틈새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 논리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마이어스에게 말했습니다. 중동 쪽 추가 계약 동향도 같이 봐. 천군 계약이 단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 마이어스가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기준이 뭐로 잡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계약 상대국이 사전에 미국이나 러시아 체계를 검토한 기록이 있는 경우만 추려. 대안이 없어서 한국을 고른 건지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고른 건지 구분해야 하니까. 마이어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정지된 전투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전 자료 묶음을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들을 모아둔 것이었는데 대부분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조립 강국, 가성비 수출, 미국 기술 의존,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묶음을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컨벤션 센터까지 이동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군용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나라라는 걸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포럼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럽 각국 방산 기업 부스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군 관계자들이 통로를 오갔습니다. 저는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발스키 소장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육군 브리핑 구역 쪽에서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를 안내 담당자가 가리켜줬습니다. 50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어깨에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K 전차 도입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비행기 안에서 확인해 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코발스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켈런 교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명성을 안다는 말은 제 보고서를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빅5 분석 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 입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접견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전시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한국을 고른 진짜 이유가 뭡니까? 코발스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이유라고요. 그가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독일에 물어봤습니다. 언제 줄 수 있냐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코발스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르트를 주문한 게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코발스키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도 인도가 안 됐습니다. 나토 동맹국한테요.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헝가리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생산 일정이 겹쳤고 우선순위 배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발스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도 물어봤습니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기술 이전은 안 된다. 현지 생산도 안 된다. 우리 것을 사서 우리 방식대로 써라. 코발스키가 커피잔을 다시 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는 이유를 부정할 논리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코발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따라 행사장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로 20분쯤 달리자 임시 전시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철조망 울타리 안쪽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코발스키가 걸음을 멈춘 곳은 전차 한 대 앞이었습니다. K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차체 옆면에 폴란드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코발스키를 봤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나온 시제품입니다. 저는 전차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영토 안에서 생산된 차체였습니다. 저는 차체 측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용접 자국이 고르게 나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만든 전차였습니다. 코발스키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독일은 자기 뒷마당인 동유럽에서 이걸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차 앞에서 제가 꺼낼 수 있는 말은 엔진 의존도나 부품 수급 문제 같은 기술적 조건들이었는데 그 말들이 지금 이 장면 앞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코발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 헤어지면서 코발스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이 지켜지는 방식을 산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르샤바의 밤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발스키의 마지막 말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방식, 그건 무기 성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차원이 제 분석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방식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중동 안보 포럼 참석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중동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시장이었으니까요. 패트리엇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S-400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저는 논문으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장만큼은 제 분석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포럼 첫날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로비 쪽으로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낯선 조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군복을 입은 사람과 이란 측 민간인 복장의 참석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포럼 특성상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안내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쪽 분들이 같은 주제를 논의 중입니다.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같은 주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포럼 진행 요원을 통해 사우디 측 인사를 확인했습니다. 국방조달청 차관 타리크 알만술이었습니다. 천군 계약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션 종료 후 알만술이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유받아 앉았습니다.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었습니다. S-400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알만수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엇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운용 방식도 미국이 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늘인데 우리 맘대로 못 쓰는 방공망을 왜 삽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엇 판매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S-400은요? 알만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400을 사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터키가 S-400을 샀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만수리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중동에서 S-400을 선택한다는 건 미국과의 안보 협력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먼저 접근한 겁니까? 알만수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먼저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떤 위협에 대비하고 싶으냐고, 어떤 환경에서 운용할 거냐고, 사막 기후에 맞게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현지 정비 능력까지 이전하겠다고. 저는 코발스키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한 번 눌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업 전략이 비슷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알만수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우리한테 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차이가 32억 달러짜리 계약을 만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차관님, 성능 면에서 천궁이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알만수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위협 범위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건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능이 동등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전히 틈새였습니다. 패트리엇이 들어올 수 없는 정치적 공간을 한국이 메운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붙들었습니다. 알만수리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포럼 외곽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 도시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우디와 이란 대표단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두 나라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가 한국 방공 체계라는 건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입장이 다른 두 나라가 같은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켈런 교수, 오늘 포럼에서 확인하신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란이 제3국 채널을 통해 한국 방산 네트워크를 조사 중입니다. 감청 내용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중동 세력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틈새라고 정리했던 제 결론이 이 정보와 함께 놓이면 여전히 유효한지 저는 그 답을 바로 낼 수 없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건 중동 포럼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마이어스가 정리해둔 자료 묶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그것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중동 각국의 방공 체계 도입 현황, 러시아 방산 수출 동향, 중국의 중동 무기 거래 기록, 마이어스가 제가 출장 나간 사이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첫 장부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자국 전선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생산 라인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공개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 부분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빠진 자리, 그 공백이 어디로 채워지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묶음 가장 아래에 마이어스가 별도로 표시해둔 문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 내부 동향 관련 분석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란 군부 내에서 한국 방산 체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봉쇄를 받으면서도 독자 개발로 돌파한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기술 봉쇄를 돌파한 사례. 이란은 오랫동안 국제 제재 속에서 자체 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의 방식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찰스강이 늦은 오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어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성장 계보입니다. 화면에 연표가 떴습니다. KT-1 기본 훈련기에서 시작해서 TO5, 초음속 훈련기, FAO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KF-21로 이어지는 순서였습니다. 저는 연표를 훑었습니다. 각 단계 사이의 간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표로 보니 간격이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전차 쪽도 같습니까? 마이어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K1에서 K1A1, K1A1에서 K2로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가 다음 단계에서 국산화한 항목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미사일은요? 마이어스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현무 시리즈 개발 경과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현무 탄두 중량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중거리 전략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마이어스를 봤습니다. 이거 검증된 수치야. 마이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출처에서 교차 확인됐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훈련기를 만들던 나라가 전략 미사일 영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KT-1에서 현무까지. 저는 그 거리를 머릿속에서 가늠해봤습니다. 짧지 않은 거리였지만 연표 위에서는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짚고 4개의 영역을 적었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그리고 각 영역 옆에 확인된 사실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KF-21 양산, 폴란드 KE 현지 생산, 천궁 중동 수출, 현무 전략 타격 능력.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내 영역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공군에서 육군에서 미사일에서 각각 한 번씩 제 예측이 빗나간 건 돌발 변수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역 전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빗나갔다면 그건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내자마자 다시 눌러 넣었습니다. 아직 해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의 마지막 항목 옆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어스가 보드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해군 쪽 자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커를 다시 집었습니다. 뭐가 나왔어? 마이어스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세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마커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이어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당겨 화면을 가까이 봤습니다.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 저는 마커를 화이트보드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해군 항목 옆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마이어스가 노트북을 두고 나간 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이 계속 눈앞에 걸렸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 저는 자료의 출처부터 확인했습니다. 단일 출처라면 오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처 표기란에는 세 곳의 독립된 정보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료가 뒤늦게 올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SLBM, 이 약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25년 동안 분석해왔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핵보유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만이 운용하는 체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SLBM의 존재 의미는 억지력이었습니다. 먼저 핵을 쏴도 바다 밑에 숨어있는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반격한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쏘지 못한다. 그 논리 위에서 전략 균형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핵무기 없이요. 저는 오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플랫폼 재원을 확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핵 추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SLBM의 정의와 맞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없이 SLBM을 운용한다는 건 억지력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반박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핵탄두가 없다는 것과 SLBM 발사 기술 자체를 보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발사 성공, 탄도 궤적 확인, 목표 정확도 기재.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기술을 보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는 조건이 이 사실의 무게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바뀌면 그 위에 얹기만 하면 되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해군 항목 옆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커를 집으러 일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일본 방위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제에 한국 잠수함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는 건 복수의 경로에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받은 날 오후 마이어스를 불렀습니다. 일본이 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지 알아. 마이어스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SLBM이 동해에서 발사됐습니다. 사거리 범위 안에
일본 열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억지력은 핵탄두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사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계산을 바꿨습니다. 중국 쪽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별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정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동향을 추적하는 전담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란 군부 분석 보고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장기 대결을 하려면 한국의 산업 모델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네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 옆에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걸 적으면 다음 질문이 뒤따라왔습니다. 내 영역 전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예측이 빗나간 것을 여전히 돌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마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제 분석들을 이 자료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화이트보드를 등지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불빛이 창유리에 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존 이론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외곽 국방정보국 지하 상황실은 제가 지금까지 브리핑을 진행한 공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도였습니다. 장성 6명과 정보 분석관 4명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단상 앞에 서서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성장 패턴 분석.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KF-21 양산, 폴란드 계약, 천공 중동 수출, SLBM 발사 성공. 내 영역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곡선이 최근 구간에서 급격하게 꺾여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군 영역에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항목들을 한국이 자체 개발해 양산기에 탑재했습니다. 육군 영역에서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나토 핵심 회원국의 현지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미사일 영역에서 반세기 동안 양분된 중동 방공 시장에 세 번째 축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영역에서 재래식 잠수함으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몇몇은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장성 하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켈런 교수, 한국은 아직 엔진도 못 만드는 조립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전투기 엔진과 전차 파워팩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레이더도 전자전 장비도 미사일도 전부 남의 것이었습니다.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브리핑과 무슨 관련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눌렀습니다. 한국 방산 개발 계보 연표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외국 기술을 도입했다가 다음 단계에서 국산화한 항목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엔진이 다음 단계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테이블 저편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동 정보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석 장성에게 먼저 눈짓을 보낸 뒤 테이블 가운데에 문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긴급 감청 내용입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 관련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이 문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장성이 문건을 읽는 동안 테이블 안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장성이 문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가 한국 방공 체계와 생산 모델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슬라이드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방금 브리핑한 내용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이용했습니다. 적대 세력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전이 아닙니다. 상석 장성이 문건을 다시 집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수정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장성이 말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켈런 교수, 이 브리핑 내용은 일단 보류합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보류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채널에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성이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브리핑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는데 중동정보 담당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사우디 군 기지 훈련 결과가 공개됩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구축한 방공망입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늦은 오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류된 보고서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개될 훈련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제 브리핑을 일축했던 장성의 표정이 그 결과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서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양쪽으로 빌딩 숲이 펼쳐졌고 도로 위에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산 포럼 행사장은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각국 참석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호주 대표단 표식이 보였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오후 일정에 KF-21 개발 시설 견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시험장은 도심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경납고 여러 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첫 번째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KF-21이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과 실물은 달랐습니다. 동체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체 측면에 장비 패널들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AESA 레이더 장착 위치였습니다. 제가 이전 불가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면서 패널 표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산 개발 완료라고 자료에 적혀있던 그 장비가 실제로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만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외국 참석자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F-21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개발팀에 계십니까? 그가 소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 쪽입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막막했죠. 레이더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연구원들 중에 포기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포기하셨네요. 그가 잔을 다시 집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것을 사서 써야 합니다. 그건 더 싫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것을 사서 써야 한다. 그건 더 싫다. 저는 그 문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도 담기지 않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안주를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아직 엔진을 못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레이더를 처음 만들 때도 다들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그랬고, 미사일도 그랬고, SLBM도 그랬습니다.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엔진도 만들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소주잔을 집었습니다. 술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래된 개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면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KT-1부터 시작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낡은 훈련기 한 대가 활주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오늘 경납고에서 본 KF-21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짐도 풀지 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넘기는데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25년 동안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새벽 호텔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빠른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들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깐 귀를 기울이다가 다시 사진첩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제 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포럼 측 연락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전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정 조정을 알리는 전화는 단순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 한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동발 연락이 오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가 잠깐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제3국 외교 경로였습니다. 이란 측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 카타르 비밀 회의실에서 감청됐다는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중동 안보 포럼에서 사우디와 이란 대표단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 부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3국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식 방공, 운용 체계와 생산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쪽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중립과 우위 사이의 선택. 그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담당자와 헤어지고 저는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됐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넘기는 동안 저는 수첩에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란. 각각 다른 이유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이었는가? 세션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포럼 참석자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우디 대표단 쪽 인물이었습니다. 중동 안보 포럼에서 알만수리 차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켈런 교수, 오늘 서울에서 만나게 됐군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포럼 참석 때문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깐 멈추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같은 걸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같은 걸 확인하러. 사우디가 서울 방산 포럼에 대표단을 보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천군 계약을 맺은 나라가 계약 상대국의 생산 현장을 직접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설 견학에 참가하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납고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알만수리 차관이 왜 그 계약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채널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란 접촉 시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내부 논의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감청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에 나섰다는 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 문제였다면 굳이 외교 채널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그 옆에 질문 부호를 달았습니다. 미국이 이 상황에서 압박을 선택했다는 건 한국이 이미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켜온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건 서울을 떠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연구실 불을 켜자 책상 위에 마이어스가 정리해둔 자료 묶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건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꺼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SLBM 추가 분석 보고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자료가 올라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니 첫 장을 넘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발사 플랫폼 재원, 탄도 궤적 데이터, 목표 정확도 수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올라온 보고서와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추가 분석에서도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각국 반응 정리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긴급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중국 별도 태스크포스 가동. 저는 그 두 줄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 한국 전략 억지력 분석 자료 공유 시작.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중동 각국이 한국의 SLBM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기 수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억지력 분석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네 항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군 옆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걸 적는 순간 다음 질문이 뒤따라왔습니다. 내 영역 전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예측이 빗나간 것을 여전히 돌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료 묶음에서 다른 문건을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성장 속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순위 숫자보다 그 옆에 적힌 속도 수치를 봤습니다. 기존 5강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한국이 걸린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이어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출장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래프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자료 더 있어. 마이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내 영역에서 동일한 성장 패턴이 반복된 사례 분석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각 영역마다 같은 순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기술을 요청한다, 거부당한다, 직접 만든다, 수출한다. 저는 그 순서를 화면에서 읽다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공군에서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네. 육군에서도요. 네. 미사일에서도. 네. 마이어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해군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화면에는 SLBM 발사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이건 패턴이야. 마이어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어스가 나가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해군 항목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커를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SLBM 발사 성공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 항목 전체를 한 번 훑었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오래된 문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비고 제목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25년간 제 커리어를 대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수백 번 인용됐고 펜타곤과 나토 브리핑에 올라갔고 세계 방산 분석의 기본 틀로 쓰여온 문서였습니다. 저는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5라는 글자 위에 커서를 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초를 결심하는 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5를 지우고 6를 입력했습니다. 저장을 누른 뒤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빅6, 2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패배감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제 시야를 가리고 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 주 하버드 국제안보 심포지엄 일정이 달력 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200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발표를 했지만 이번처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반박하는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대표하는 분석들을 제 손으로 부수는 발표였으니까요.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 대기 공간에 서서 청중을 살폈습니다. 앞줄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방산연구소장과 프랑스 방산수출청 대표가 중간쯤에 보였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장 오카다 신니치가 오른쪽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카다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뒤쪽에 중국 대표단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코발스키 소장이 앞줄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의 첫 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결론이 있었습니다. 방산 5강,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이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청중을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강당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F-21 양산기 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에는 미국 엔진 없이 전투기도 못 띄우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조립 강국이라 불렀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체계를 전부 자체 개발해서 양산기에 넣었습니다. 120대 전력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가 내려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그 나라를 선택한 나토 회원국이 있습니다.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기존 5강 중 어느 나라도 이 조건을 동시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중동 지도 위에 천군 계약국이 표시됐습니다.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대형 계약, 미국 패트리엇과 러시아 S-400이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시장에 세 번째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전부 그 나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데 성공했습니다.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 나라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공군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습니다. 육군에서 독일의 자부심을 꺾었습니다. 미사일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해군에서 전략 무기 클럽의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전 영역에서 동시에 이런 도약을 보인 나라는 21세기 들어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잠시 내리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올렸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 결정에 직접 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막힐 때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띄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비고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청중이 보는 앞에서 5를 지우고 6를 입력했습니다. 방산 5강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빅6입니다. 6번째 자리에 앉은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앞줄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발스키 소장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오카다 쪽을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덮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노트북을 급히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발표가 끝난 뒤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런 교수, 이 내용 펜타곤 브리핑에 올려도 되겠나? 25년 전 제가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쓴 보고서가 올라간 바로 그 펜타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자기 모델이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전문가의 모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호텔방으로 돌아온 건 저녁 늦게였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밤거리에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코발스키의 박수, 오카다의 퇴장, 중국 대표단의 긴급 통화, 펜타곤 관계자의 브리핑 요청.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학자로서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흥분에 빠져서 뭔가 놓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공군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전부 국산 개발 완료. 엔진을 제외한 핵심 항전 장비를 자체 기술로 완성했고 공군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20대 전력화 계획.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국으로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기의 포지셔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F-35는 미국이 진짜 동맹국에게만 파는 전투기였습니다. 중동에서 F-35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F-35를 원했지만 미국이 안 팔았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 이전이 유연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육군, K 전차와 K9 자주포, 폴란드와 수조원 규모 계약,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이선스가 포함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는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헝가리 주문분도 아직 인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은 약속한 납기에 첫 물량을 넣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에서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집트가 200대를 추가 주문했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사일, 천군과 현무, 사우디 32억 달러 10개 포대, 이라크 2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대형 계약, 패트리엇과 S-400이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중동 방공시장에 한국이 세 번째 축으로 진입했습니다. 천궁이 수출 상품이라면 현무는 달랐습니다. 탄두 중량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거리 전략 타격 능력이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SLBM, 재래식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성공.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봐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일함을 열자 하룻밤 사이에 수십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빅6 발언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제인스 디펜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메일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내부 검토 목적으로 요청합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오카다를 떠올렸습니다. 강당에서 아무 말 없이 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고, 두 번째에는 변명을 했고, 세 번째에는 침묵했던 사람이 이제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에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중국 쪽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학회장에서 노트북을 급히 닫고 전화를 걸던 그 대표단이 베이징에 보고한 내용이 업계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동향을 추적하는 별도 태스크포스가 공식화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도 방산 수출에서 한국에 밀리는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게 베이징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유럽 반응은 달랐습니다. 불안보다는 현실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방산수출청 대표가 비공식 자리에서 한마디를 남겼다는 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한눈판 사이에 우리 고객을 가져갔다. 독일 방산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에 약속한 레오파르트도 못 넘기면서 한국이 폴란드 시장을 통째로 가져간 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아침 햇살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쓴 보고서가 올라간 펜타곤에 이번에는 빅6라는 제목이 올라간다는 확인을 받은 것도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린 보고서도 한국을 인정한 보고서도 저브렌트 켈런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메일함으로 돌아와 피어스의 메일을 찾았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피어스는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25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피어스도 언젠가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연 요청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싱가포르, 인도 뉴델리,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을 조립국이라 부른 사람을 초청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게 이상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봉쇄를 뚫는 것과 같은 종류의 배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초청 메일을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서울 강연 준비를 시작한 건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슬라이드를 열었는데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보다가 닫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세계 방산 전문가들에게 결론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틀렸는지를 말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첫 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어스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며칠 전 논문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이 짧았습니다. 6번째 자리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속도면 오래 앉아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피어스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발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6번째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메일을 닫고 다시 빈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피어스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속도면 오래 앉아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료 묶음에서 한국 방산 성장 속도 그래프를 꺼냈습니다. KT1에서 KF21까지 20년이었습니다. K1에서 K2까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천궁이 중동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 SLBM 기술을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 저는 각 단계의 간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기존 5강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엔진과 전차 파워팩의 핵심 부분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레이더도 전자전 장비도 미사일도 SLBM도 전부 남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계단을 올라온 패턴을 보면 엔진이 마지막 계단이 아니라
다음 계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슬라이드 첫 줄에 입력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싶은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미국이 꼭대기에 있고 러시아가 옆에 있고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독일이 그 아래에 있는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입국, 제가 직접 쓴 표기였습니다. 그 표기를 지우고 새로 써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그 바다 어딘가에서 작전 중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해군. 25년 전 누군가 그 말을 했다면 저는 웃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처음 서울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방산 포럼은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주요 방산 기업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국 참석자도 많았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호주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자는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센터의 브렌트 켈런 교수입니다. 25년간 세계 방산을 분석해 오신 분이죠. 참고로 이분은 과거에 한국을 조립 강국이라고 부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강당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민망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긴장과 충격이었다면 여기서는 기대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나라를 조립국이라 불렀습니다. 미국 엔진과 유럽 레이더를 얹어서 가성비 좋게 파는 나라라고요. 그게 제 논문에 실렸고 펜타곤 보고서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KF-21과 폴란드 KE 계약과 천공 수출과 SLBM 발사 성공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청중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만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방산 역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는 알고 K-팝은 알고 자동차는 알지만 전투기와 미사일과 잠수함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방산 수출 네트워크가 표시된 그림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선이 서울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간 틀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25년 만에 제대로 봤다는 게 다행이라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찬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방산 포럼에서 만났던 KF-21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오시면 엔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면 책상 위에 피어스의 우편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피어스는 언제나 마지막에 맞는 말을 했으니까요. 노트북 화면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칸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빅6. 그 아래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승객이 틀어놓은 이어폰에서 뉴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란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 모델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열었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 입력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구름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논문 제목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세계를 보던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뀐 순간에도 세계는 멈추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